최근 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을 가지고 신종 투자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불법 리딩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진화하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천반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데 공모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명 사이버래커 유튜버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앞으로에서 사건의 전말과 수사 상황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피싱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 리딩방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로 무려 124억 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관련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수사 강도를 높이기로 한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고도화된 투자 사기 수법인 불법 리딩방. 그 실태가 어떤지 신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을 쳐봤습니다. 주식을 공부하고 소통하자는 채팅방들이 수백 개가 쏟아집니다. 코인을 검색해보니 마찬가지로 코인 단타 무료 추천, 코인 정보 공유방 등이 우후죽순 뜹니다. 뿐만 아닙니다. SNS 역시 코인, 주식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코인을 접하는 초보자도 과거에 손실을 본 경험 있는 분들도 걱정 말라. 코인 타점방 링크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싶다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고도 말합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코인과 주식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입니다. 몇몇은 매달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수익도 인증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제공하는 유료 강좌로 유도한다거나 별도의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에 홀려 들어간 또 다른 오픈 채팅방. 사람들은 이른바 교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인당 20억씩 투자 약속을 받았다며 발표에 참가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투자한 이 돈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역시도 투자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주식이나 코인 관련 리딩방에 초대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신고는 1,783건, 지난해 9월에서 12월 4개월 동안 1,452건이었던 데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 하반기 1,266억 원보다 급증한 1,70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아가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거 확산됐습니다. 해당 기사 링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페이지가 열리는데 얼핏 보면 진짜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색한 내용과 문장 구조로 인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이 같은 유명인 사칭 기사로 투자 유도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피싱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배우 송중기 이름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각종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종 금융 투자 사기 성행에 대해 전문가는 재테크에 관심이 증폭된 현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지금 불법 리딩방 같은 범죄가 성행하는 배경을 보면 최근에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조기 은퇴 붐이 좀 일고 있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별로 많이 확장된 증폭된 상황이고요. 불법 리딩방이 대부분 SNS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기획 수사를 통해서 불법 리딩방에 좀 일망타진하는 그런 수사를 한 번은 진행을 해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렇듯 불법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만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불법 리딩방 사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정부도 금융범죄 단속에 애쓰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수사를 투자 리딩방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 단속반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올해 암행점검 예산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맞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면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주식 리딩방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련 플랫폼은 불법 리딩방 단속을 자체 강화합니다. 카카오는 유료와 무료 구별 없이 이 같은 제재를 적용하고 네이버 밴드는 투자 리딩과 관련해 세부 모니터링과 징계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업체와 범죄 수익 등 자금 세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리딩방 운영자에게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 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피해봤던 사람들한테 피해 구제해준다고, 원금 복구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리딩방에 모아서 사기를 2차 가해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징역 35년 이렇게까지 선고가 되고 있고요.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혐의를 적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기로만 기소가 되면 5년에서 10년 사이가 선고가 되는 반면에 범죄단체 조직까지 이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형의 그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가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최대한 좀 형량을 높이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이를 피하기 위한 범죄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리딩방 사기도 이미 오픈 채팅과 유튜브에서 텔레그램 같은 음지로 주 무대를 옮긴 지 오래. 결국 범죄 행위 자체를 근절해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대부분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역할 분담도 조직적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범죄 수익, 그러니까 범죄 단체 조직을 이루어서 범행을 하는 이 친구들이 국내에만 있진 않아요. 이제 국내에 일부 조직이 있고 나머지 조직은 대체적으로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상선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일부 조직원이 검거가 돼도 그 밑을 채울 조직원은 새로 뽑으면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뿌리 뽑으려면 당국에 이제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좀 수사 공조를 해서 본사라고 할 수 있는 상선들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범죄 수익금 유통 경로가 활발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은행이 범죄 의심 계좌를 즉각 확인할 수 있고 지급 정지 조치도 가능하지만 리딩방은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리딩방 사기 피해 구제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데 궁극적으로 범인들이 범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출구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런 범죄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포 통장을 만들기 너무 쉽게 돼 있고 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자금 흐름이 이어져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만 갈아 끼우기 위해서 범죄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법인 통장 발급하고 이제 발급된 법인 통장에 사용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뻗치는 검은 손길. 처벌과 규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에도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리딩방, 말 그대로 이끌어준다와 읽어준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단어와 다르게 그 끝은 대부분 절망이라고 하죠.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종합법률센터 IBS 법률사무소의 강욱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리딩방이 생기는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리딩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리딩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주식시장의 특성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주식시장의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곳 중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기업 내부 정보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접근성이 제한적인 편인데요. 그런데 일부 종목인 경우에 기업 내부 정보나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그 시장 가격이 변동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물렸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결과 투자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많고, 또 우스갯소리로 나는 몇 층에 살고 있다, 너는 뭐 펜트하우스에 살고 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직장인들이라면 갑작스러운 그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호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또 개인의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게 커지고요. 그다음에 본업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적인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약점, 그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금이 보장된다, 하루 평균 20% 이상의 수익이 난다, 급등주를 미리 알려주겠다, 수익이 없으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이런 불법 리딩방에 접속해 있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일당이 허위의 주식 수익 내역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 실패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불법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20%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정말 솔깃할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리딩방에 참여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피해 금액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형사 고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리딩방 업체가 투자자문업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자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업체 직원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유사 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더 그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은 광고나 실제 리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응이. 만약에 리딩방 운영자가 뭐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굴지의 세계적 기업이 투자를 한다, 협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특정 종목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 종목을 사서 이제 손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서는 가입비 반환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모집 광고나 문자에 과장 광고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가입비를 반환해 준다,
또는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1대1 자문을 해준 경우에는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명인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뭐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 요즘은 이제 범죄가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는데 리딩방 사기라고 해서 다를 게 없거든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굴지의 기업,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수행하는 사건 중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네.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그분은 일론 머스크랑 대화를 나눈 적도 있으십니다. 뭔가 글로벌한 그렇죠. 네, 근데 리딩방이군요. 결국 이제 다 속임수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믿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한 이제 불법 리딩방이 조금 더 진화되고 있는 게 요즘 최근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랑 좀 유사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리딩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한테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동안 입었던 손실을 다 보상을 해주겠다. 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 정보를 다시 또 흘리면서 어떤 특정 종목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더 나아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매수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더 나아가서 또 과입금을 환급을 해줄 테니까 우선 나한테 정상금을 좀 보내달라. 정상금을 보내주면 가입금이랑 합쳐서 내가 반환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전혀 돌려받지 못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 아닌 사기 범행의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력하게 이제 처벌하는 기조를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면 최대 징역 3년이 가능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단방향 메시지만을 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라든지 알림 톡과 같은 운영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미등록 투자 자문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리딩방에 가입을 할 때 한 1,000만 원이나 한 2,000만 원 정도 가입비를 내고 이제 리딩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큰 돈, 목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돈을 냈는데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면 이 리딩방에 가입할 의미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리딩방의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법률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원금이나 과도한 수익 보장을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로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잘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광고 표시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입비 반환 소송이라든지 민사배상 청구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딩방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좀 더불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실 조금 더 빨리 제정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리딩방 사기 예방을 위해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투자자문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자 이 둘 간의 차이를 사실 잘 모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등록된 투자자문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개정된 법안처럼 유사 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면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연간 수익률이 19.8%,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어려운 사항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법에 해당을 합니다.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정 법안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는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히어로가 되어드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참교육을 실천할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서 함께 만들어 봅니다. 성인인데도 폭력에 노출되거나 과거사 때문에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인 찌양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의 공갈 협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튜버들의 저급한 행실이 드러난 이번 사건을 파헤쳐보고 이들의 참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앞으로에서 이 또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설 양윤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학교 폭력 실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예전엔 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뭐 이런 좀 좀스러운 행태가 많았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게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예, 내용입니까? 일단 이런 학교 폭력이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 뭐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예. 최근에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관련 학교 폭력 신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예. 이런 학교 폭력 신고 자체가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아, 네. 특히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의 얼굴을 뭐 자체 사진이나 네. 성관계 사진에 좀 합성을 하고 예. 이를 좀 유포하는 행위도 좀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관련 성범죄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새로운 학교 폭력 유형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이 드러나는 학폭 사건도 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에서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로 보면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법부가 서울행정법원에 학폭 전담 재판부까지 또 신설을 했잖아요. 이 난민 산업재해 사건을 이제 전담하던 행정 125 단독 재판부가 이 사무분당 개편으로 학폭 사건도 이제 다루게 됐는데 이게 가해자 측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일단은 학폭폭력 가해 학생이 6호 출석정지 처분이나 뭐 네. 7호 학폭 교체, 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에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되도록 교육부가 올해 관련 규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아, 예. 기존에 뭐 4호 처분인 사회봉사, 5호 처분인 특별교육 처분 같은 경우에도 졸업 후 2년간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게 원칙인데요. 네. 따라서 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뭐 적게는 대학 입시,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까지도 좀 불이익을 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투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요즘에 그 변호사분들 강구하는 걸 보면 이 학폭 피해자에게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지면 뭐 장래에 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학교폭력위원회는 행정소송으로 가고 형사처벌은 뭐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이 절차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내 자식이 당연히 귀한 게 맞으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런 만큼이나 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법원이 얼마 전에 이런 또 판결을 내놨어요. 예, 일단 형사 미성년자거나 범법소년이라고 하면 이 학교폭력 처분 이외에 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 학생은 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서 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최근에 그 초등학교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서 한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가 좀 보도가 되면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그 학교 폭력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었을 때 뭐 장난이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가 불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좀 규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학교 폭력은 유형이나 좀 범위가 넓어서 소위 장난으로 인한 경우라도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 신고가 되면 주로 전담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 그리고 보호자의 진술, 뭐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들을 좀 종합을 해서 예. 이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학폭위에서는 이렇게 심의위원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에게 뭐 사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한 뒤에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좀 조력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학교 폭력 없는 세상, 학생이더라도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세상, 내 자식이 학폭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앞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일단 학교폭력 신고 전에 피해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피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목격자 같은 인적 증거나 그 일기장이나 관련 증거 같은 걸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학폭위가 개최가 되면 이제 위원회에서 또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해 사실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일에는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네. 뭐 피해 사실을 좀 잘 진술을 한다고 하면 가해 학생이 좀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이 향후에 뭐 형사 고소나 위자료 등 민사소송 청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기억하기 싫고 아픈 상처겠지만 올바른 처분을 위해선 자세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엔 그 연예인보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쯔양의 교제폭력 피해 논란과 이를 악용해 돈을 뜯은 유튜버들의 행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 하면 저랑 쯔양의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 자리지. 그래서 그냥 매천은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아니 2년이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봐 이 보니까 네, 변호사님 방금 그 녹취 들어보시면은 이것도 살짝 좀 옹졸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사건 전개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사건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0일에 이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가 쯔양에게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은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폭로했습니다. 네. 쯔양이 공갈이나 뭐 데이트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 또 향후에 입장을 내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에게 그 쯔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네. 쯔양의 소속사 전 대표의 법률 사무를 수행한 변호사이자 네. 쯔양의 전 고문 변호사였던 자로 밝혀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원지검이 그 일부 유튜버에 대해서 오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 피고발인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박정원 씨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도 나와 있는데 검찰 말고 변협도 이제 대한변협도 나섰어요. 예,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에 이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권광희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그 직권조사 결정 이후에 네. 이번에 직권조사를 결정했는데요. 그만큼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면밀히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렸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권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변협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좀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임 조사위원을 배정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의 소명 등을 확인을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해서 향후에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직권조사를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통의 좀 사건에 비해서는 모든 절차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네.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협의 이 직권조사, 검찰 수사나 기소, 재판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변협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나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좀 위반 사실이 발견이 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향후 찌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결과나 징계 내용이 수사 결과 수사나 재판에 참고가 된다거나 관련 소송에서 증거를 활용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그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제 공갈죄가 인정이 되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일 거라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공동 공갈이면은 이 형량에서 2분의 1 가산해서 최대 징역 15년이나 벌금 3천만 원까지도 예상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앞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일단 조만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결과가 검찰이나 변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까지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고 네. 또 이러한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좀 사안과 같이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공증도 받고 부가세까지 챙긴 이들의 행태. 일단 간접살인이나 2차 가해 같은 악질적 염증에 대해서는 이제 자정작용이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 사이버 레카에 대한 전담 규제나 형사처벌법 신설 등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